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김정순이고 올해로 67이 된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제 아들 내외의 이야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딱 제가 그런 경험을 했네요. 부디 끝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와 남편은 가난했고 슬아의 아들이 둘 있었어요. 가난 한번 벗어나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아이를 사고로 잃었어요. 그때 큰아들 나이가 고작 9살이었죠. 그 시절의 부모가 대부분 그랬듯 요즘처럼 애지중지 키우지도 않았고 그저 알아서 크겠거니 생각한 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허무하게 아이를 잃은 저와 남편은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하지만 결국 살아야 했기에 큰 아이를 가슴에 묻고 주지 못한 사랑을 작은 아들인 만수에게 쏟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성격상 애정 표현을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없는 살림에도 뭐든 다 해줬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네요. 그러다 저희 시아버지가 산 땅이 재개발이 되며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큰 병을 얻었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는 걸 말이에요. 당시 아들은 원하는 대학을 계속 떨어져서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삼수를 하던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대학 말이야. 꼭 시험 봐서 안 들어가도 된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니? 가능하다고 하던데 기부하면 된대. 대학에 큰돈 주면 가능하다는 거지. 왜 그 장학금도 좀 주고 건물도 하나 세워주고 부잣집 애들은 그런 식으로도 입학한다던데.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말이 안 돼. 엄마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할아버지 선산 팔면 되잖아. 그리고 아빠도 보험금 좀 받지 않았어? 날 위해서 뭐든 해주겠다며. 그게 한두 푼으로 가당키나 할 것 같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 수술 받고 치료받으려면 그 보험금 필요한 거 몰라서 그래?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난 모르겠고 무조건 해줘. 해달라고. 엄마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 이번에도 떨어지면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그래. 공부를 해. 남들은 다 그렇게 해서 대학 다녀. 더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은 일하면서 공부 병행하기도 하고. 근데 넌 학원에 과외 해달라는 거 다 받게 해줬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엄마도 그러지 마. 자꾸 아래 있는 것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거고. 대학 정도는 좀 쉽게 좀 들어가겠다는 게 뭐가 나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형처럼 확 뒤져야 했는데. 만수는 자신이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죽은 형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아나무인이었어요. 당연히 저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머리가 다 커서 그런지 혼내는 것도 소용없었고 설득해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용돈을 끊었을 때가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이었네요. 나이가 더 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나마 그런 아들이 잠깐이라도 좋아졌던 것은 결혼을 한 뒤였습니다. 아들보다 2살이 더 많았던 며느리는 소위 말해 기가 센 여자였거든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제게 돈을 요구했을 때도 며느리가 중재를 했죠. 제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 며느리가 나선 겁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 것까진 내가 뭐라고 못해. 근데 이건 아니지. 당신 지금 나이가 30이야. 근데 죽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 받아내는 게 맞아? 그게 다 큰 성인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니? 아들은 그 말에 욱하는 듯 보였지만 눈치를 살폈죠.
내가 뭐... 그리고 나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유산 정도는 나한테는 권리가 있고... 뭐? 유산? 그럼 당신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리 재산 분할해달라고 하면 해줄래? 사망보험금 내가 다 받아야 되니까 몇 개 더 들어도 될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지금 당신 하는 소리가 그런 말이야. 제발 양심이 좀 있어봐. 당신 지금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나이야. 근데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갑자기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니?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고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눕는 짓을 하면서도 안 쪽팔려? 엄마 앞인데 내가 왜 쪽팔려? 그리고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내가 사업만 성공하면. 야, 제발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어머님 앞에서 이런 언쟁도 더는 하기 싫어. 일자리나 알아봐. 좋은 말로 할 때. 며느리는 절 보면서 한숨을 가볍게 쉬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생활비 벌면 되니까요. 여보, 시끄러. 당신은 진짜 왜 그러고 사니? 어? 뭐지라. 며느린 제 앞에서도 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질색을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며느리가 든든했어요. 자식 잘못 가르친 부모를 대신해서 제 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고맙기만 했죠. 진심으로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기에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실제로 아들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준 것도 모두 며느리 때문이었죠.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만수 사업인가 뭔가 한다는 거 지원해 주려고. 며느린 제 말에 팔짝 뛰며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도망갈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만 저렇게 나오는 거죠. 울고 불고 징징 짜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남 탓이나 하다가 또 그것도 안 되면 나라 탓, 정부 탓까지 하면서요. 저렇게 대책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어머님 그거 허공에 돈 날리는 거예요. 알어.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는 것도 알고 이 부탁 들어주면 돈 날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다 알지만 이번엔 아들을 위해서 돕겠다는 거 아니야. 널 위해서야. 저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는 따뜻하게 말했죠. 그래. 그 망할 놈이 회사 그만두고 너 혼자서 전전긍긍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고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난 더는 못 보겠다. 너 고생하는 거 못 봐. 이러다 정뚝 떨어져서 만수랑 이혼이라도 할까봐 가끔 자다가 깨고 그래. 어머님도 참. 그래도 제가 선택했는데 이혼을 왜 해요. 뚝딱뚝딱 고쳐서 쓸 건데. 고맙다.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겠나 싶어.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척 그러고 받아. 만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언젠간 정신 안 차리겠니? 그래도 예전엔 식탐도 그렇게나 많았는데 요즘은 좀 줄어든 게 눈에 보여. 참고 있는 거겠지만. 그건 맞아요. 요즘 많이 참고 양보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너한테 더 고마운 게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젠간 철 들겠지. 네, 저도 더 노력할게요. 그때까지 제게는 희망만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덕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아들과 저를 잘 따르는 며느리까지 있었으니 이전보단 훨씬 안심이 됐죠.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이라면 아들 내외의 생활에 여유가 좀 생겨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게 전부였고요. 그런데 그때 제 판단은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업이 망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들의 사업은 잘 풀렸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순풍에 돛담배처럼 거칠 게 없었죠. 문제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만수가 돌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엄포를 놨죠. 만수 너 적당히 해. 엄만 그런 장난 딱 질색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건 절대로 못 참아. 아이 답답하네.
엄마, 나도 이제 어엿한 사업가야. 무슨 애 다루듯이 장난으로 몰고 가지 마. 나 충분히 고민했고 결정해서 말하는 거라고. 하영이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그 여자? 너 미쳤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 걔 하는 걸 봐. 매번 어리다고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기나 죽이고 남편하길 못같이 하는 여자랑 내가 왜 살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다른 엄마들은 이미 이혼하라고 뒷목 잡았을 여자라는 거 몰라? 엄마 앞에서도 나 무안 주고 야 너 이러는데 그야 너 하는 짓이 하도 기가 차니까 그렇지. 그리고 너 허튼 소리 안 할 때도 걔가 그러든? 하영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백수일 때도 걔한테 용돈 다 썼고 기억 안 나? 거기다 너 주식으로 퇴직금 다 날렸을 때도 너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 하영이 그런 애야. 몰라, 난 기억 안 나. 상처받는 건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애가 말이 좀 거칠긴 해도 다 널 위해서 그런 말 했던 거야. 너도 알잖아. 그리고 그건 결혼하고 초기에만 그랬지 사업 시작하고 걔가 그러든? 그야 내가 더 많이 버니까 직소리 못한 거겠지. 돈에 미쳐서는. 돈에 미쳐? 걔가 너한테 돈 받아간 적 있어? 오히려 나한테 용돈 하라고 주면 줬지. 하영이가 사치를 하기로 했어? 뭘 했어? 우길 걸 우겨. 됐고. 내가 주면 되잖아. 보상 그까짓 거 해준다고. 누가 혼자 꿀꺽하겠다고 해?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의 눈에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너 뭐 있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만수 널 몰라? 나 너 낳았고 지금까지 키웠어. 똑바로 말 안 해? 뭐야? 만수는 자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잔뜩 구기더니 한숨을 푹 쉬었죠. 그래, 여자 있어. 내 아이도 가졌고. 그래서 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 말과 동시에 아들의 등짝과 머리통을 마구 때렸습니다. 책임? 책임? 망할 놈. 어디서 할 게 없어서 개집질을 해.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가 죽어. 책임지겠다는 놈이 가정을 깨? 아이씨, 그만 때려. 그럼 나도 어쩌라고?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요즘 100세 인생이야. 100세 인생. 적어도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텐데 굳이 나이 많고 기센 여자랑 살아야 할 필요 있어? 나도 좀 애교 많고 살가운 그런 여자랑 살고 싶을 뿐이야. 그게 죄야? 사랑이 죄냐고. 엄마도 보면 놀랄걸. 지금 며느리보다 100배는 나을 거라고. 날 하늘처럼 떠받들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넘치는 여자니까. 조강 지쳐버리고 제대로 사는 인간 못 봤어. 엄만 절대 반대야. 절대로 안 돼. 제 말을 들은 아들은 픽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뭐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게? 머리라도 깎아버리게? 내가 그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수로 막을 건데. 됐고, 난 무조건 이혼이니 그렇게 알아. 그때 만수의 얼굴을 떠올리면 거의 광견병 걸린 들깨였습니다. 눈은 반쯤 돌아서 침을 질질 흘리며 오로지 본능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러니 제가 아무리 싫다고 반대하고 난리를 부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도 모든 걸 다 알게 됐죠.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막내 직원으로 들어온 어린 여자를 임신시킨 사실까지도 말이에요. 안 그래도 결혼 초부터 제 아들 때문에 고생을 했던 며느린 미련 따윈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불륜만은 못 참는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아까워 붙잡았습니다. 염치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난 하영이 네가 내 아들 손 안 놨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든 그쪽을 정리하게 설득을 더 해보고. 아니요, 죄송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솔직히 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만수씨가 이혼 이야기 꺼내자마자 화가 나는 것보다 체념이 앞서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만수씨가 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갔는지 이해도 됐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넘치면 넘치지. 그런 뜻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부터 만수씨랑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가지는 것도 싫은 채가 미뤘었어요. 맛있는 게 있어도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해줄 수 있을까 내내 불신하면서요. 아마 만수 씨도 그걸 은연중에 느꼈겠죠. 저는 제대로 사람 만들 생각만 하면서 앞서갔고 가르치려고 했고 강요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조급한 만큼 저도 막말 많이 했으니 잘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너무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며느리를 아꼈던 만큼 그 이상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으니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고요. 만수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는 하고 있는지 결혼 생활이 10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줬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아들은 살갑고 애교가 넘친다는 영란이와 재혼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애교가 철철 흐르더군요. 심지어 제 앞에서도 애정 표현이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여보, 난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진짜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정말? 진짜? 당연하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당신이랑 결혼해서 애를 셋은 낳을 거야. 그럼 당신을 다 닮아서 얼마나 예쁘겠어? 다른 애들은 연예인 사진 보면서 태교하지만 난 당신 얼굴 보면서 태교하잖아. 여보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이처럼 아들과 함께 있는 걸 보면 때론 닭살이 돋을 정도였죠. 물론 제게도 살갑긴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막 얼굴에서 빛이 쏟아진다니까요. 울 자기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이랑 완전 판박이더라고요. 피부며 콧대며 좋은 것만 다 물려받은 느낌? 태어날 우리 애도 남편이랑 똑같이 닮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철없는 아들이랑 닮았으면 한다는 말에 뜨끔했지만 어색하게 웃었죠. 아, 그래, 너만 좋다면야. 에이, 완전 좋죠. 그래서 말인데 애기 태어나면 어머님이 봐주실 거죠? 어머님이 우리 남편 키웠으니 똑같이 키우려면 어머님이 돌봐주셔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약속해 주세요. 집도 가까우니까 뚝딱 하고 오셔서 봐주시면 딱 좋잖아요. 제발요.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뭐 가끔이면 모를까. 어머님이 안 봐주시려나 보다. 나 혼자 어떻게 키우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님 한 번만요. 전 친정엄마도 없어서 어머님을 친엄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영 적응을 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애교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애교를 받아줄 정도로 유연하지도 못했죠.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목청도 크고 콧소리까지 내며 들러붙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를 쓰긴 했어요. 불륜으로 만나게 되어 껄끄럽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저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손녀인 하민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죠. 문제가 있다면 아이를 돌보는 게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돌봐주겠다고 말을 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다급한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하민이를 덜렁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님, 왜 이렇게 문을 열지 않으세요? 저 숨 넘어갈 뻔했어요. 막 다리도 엄청 아프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도 됐거든요. 아, 씻고 있었지. 근데 지금 오전 7시에 무슨 일이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애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까먹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총명탕이라도 지어드려야겠네요. 아니, 까먹은 건 아니다만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난 점심때 나가서 잠깐 봐줄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급하면 집으로 날 부르면 되지. 우리 집에 애기용품도 하나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저는 난처해야 하는데 며느린 특유의 애교 피우는 표정으로 입술을 삐쭉 내밀더니 말했죠. 에이,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봐주심 저도 편안하게 못 쉬잖아요. 애 우는 소리에 깨고 어머님 들썩거리는 소리도 그렇고 저 예민해서 안 돼요. 그리고 애가 없어야 집도 좀 치우고 음식도 마음 놓고 하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제 친엄마 대신이니까. 네? 나중에 남편이 퇴근하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아유 그러니 뭐 일단 알겠다. 네, 그럼 전 어머님 믿고 갑니다. 어머님 최고.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애가 있으면 집안일을 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 당황스럽지만 이해하고 넘어간 거였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는 일을 하지 않는다지만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떠나니 화가 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일을 하면 모를까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제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전날에 미리 언지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아침 7시에 아이를 데리고 왔죠. 또다시 눈웃음을 살랑거리면서 제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이 하나뿐인 손녀가 왔어요. 할머니한테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해야지. 하민아, 할머니 인사. 하민이 인사. 이미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는 하민이를 깨우며 억지로 인사하기에 제가 막아섰죠. 왜 애를 깨워? 그리고 내가 오늘은 약속이 있다고 미리 말했잖니. 아, 그랬나? 깜빡했어요. 근데 어차피 약속 있으셔도 그 전까진 봐주시는 거 가능하시잖아요. 한민이 봐주기로 한 약속이 더 우선이니 일단 나중에 가실 때 저희 집 들러주세요. 한민이도 덕분에 산책도 하고 좋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피곤해서 가볼게요. 아가! 어머님 빠이! 안녕! 나중에 또 봐요! 사랑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며느린 마치 손톱 밑에 박힌 잔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딱히 큰 통증이 없는데 가끔가다 툭 하고 걸릴 때 더없이 불쾌한 기분을 준다고 해야 할까? 분명히 제가 화내는 게 마땅한 상황인데도 생글거리며 잘도 피해가더군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 시간 1시간 전까지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출발하려고 아들 내외 신혼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문도 두드려보고 전화도 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속으로 혹시 지금 씻고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좀 더 기다려보려고 복도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약속은 취소했고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양이라 판단하고 발길을 돌리려는 그때였어요. 띵 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더니 배달기사가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어 배달이요 하고 기사가 큰 소리를 내니 현관문이 딸깍하고 열리며 며느리가 슬그머니 나오더군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며느리는 아주 가볍게 인상을 썼습니다. 너 지금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했던 거야? 내가 전화를 몇 통을 걸었는데! 이에 며느리는 생글거리는 표정으로 돌아와 또 혀짧은 애교를 쏟아냈죠. 에이 설마요. 없는 척이라니. 전 그런 짓 안 해요. 진짜로 몰랐어요. 깜빡 잠들었고 그래서 못 들었나? 애구구. 우리 어머님 화 많이 나셨구나. 어쩌지? 화 푸세요. 제가 다음엔 그런 일 일절 없게 할게요. 아이 어머님. 누굴 바보로 하니? 깜빡 잠들었어도 배달시킬 때 핸드폰으로 시켰을 거고 그럼 그때 부재중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복도에서 장작 1시간을 기다렸어. 1시간! 근데 깜빡? 제가 화를 내니 며느린 이내 웃음기를 싹 지우곤 대꾸하더군요. 왜 화를 내세요? 오히려 화내고 싶은 사람은 저예요. 저!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솔직히 약속은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우리 딸 봐주기를 약속하셨다면 그게 먼저지. 친구분들이 왜 먼저가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가족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친구들은 다 이해해 줄 거고 딱히 하시는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친구 만나면 수다나 떨지 수다 떠는 건 나중이라도 할 수 있고요. 뭐?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표정 고치면 저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제 친구네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손주 보는 맛을 산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너무 인정이 없고 모성애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남편도 어머님 무서워하고 매번 남편 하는 일에 부정적이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질색을 하죠. 좀 유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을 텐데. 며느리가 다시금 실실거리며 말하니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난 손주 보는 재미로 살지 않아. 나도 만나는 사람 있고 따로 약속도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애놓고 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아들이 하민이 데리러 오고 그럼 대체 넌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니? 지금 저 돈 못 번다고 구박하시는 건가요? 전처처럼 저도 일하라고요? 전처? 지금 걔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넌 왜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들어? 가정주부가 애를 안 볼 이유가 있냐고 물었어. 그것도 너희 애야. 그야 피곤하니까요. 저요? 저 친정엄마도 없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무엇보다 저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대하려고 노력했고 동네 사람들도 효부라면서 칭찬해줘요. 근데 어머님은 절 싫어하시잖아요. 그 이한테 다 들었어요. 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반대한 거. 그리고 전처만 싸고 둔 것도 다요. 어떻게 문 안 열어준 걸 따졌더니 내가 결혼 초에 반대한 이야기가 나와? 뭐 하나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거니? 어쨌든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순간 이 아이랑은 말이 전혀 안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따져 묻는 말과는 아예 다른 말을 하면서 본인이 순전히 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죠. 왜 문을 열지 않았냐는 물음에 본인 약속이 우선이라고 하질 않나. 다른 집 시어머니와 비교하면서 억울해하지 않나. 또 가정주부가 애를 왜 안 보냐는 말을 돈 못 번다고 구박한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쟁을 하기 싫어서 딱 잘라 말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는 하민이 너 혼자서 봐. 약속 나도 못 지키겠으니. 어머님,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건 아니죠. 산후조리를 못해? 너 애 낳고 나한테 산후조리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거기서 2주에 150인 곳에서 무려 2달을 살았어. 근데 무슨 산후조리를 아직까지 하니? 무엇보다 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애를 볼 줄은 몰랐고 더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너 알아서 해. 하민이도 직접 돌보고. 어머님, 시끄럽고 두말할 것 없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올 생각 마. 속이 후련했습니다. 거슬리던 가시를 핀셋으로 완전히 뽑아 올린 그런 기분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그날 저녁에 아들 만수가 꼬리에 불붙은 망아지처럼 저희 집으로 쫓아왔더군요. 아이 엄마, 그 사람이랑 전처랑 비교하면서 구박했어? 돈 못 벌어온다고 그걸로 남으라고? 엄마가 하영이 그 여자랑 친했던 건 알아. 근데 그 여자랑 헤어진 게 언젠데 아직도 그래. 아 정말로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2번 이혼하길 바래? 걔가 그런 식으로 말 전했디? 내가 구박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했다고? 하, 기가 차서. 아니 뭐든 비슷한 말을 했으니 그러는 거겠지. 그 사람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 몰라? 걔가 어딜 봐서 여리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고 눈치도 없고. 아 왜 안 하던 시집살이야. 지금 안 사람 울고불고 난리 났어. 아 더구나 애는 또 왜 갑자기 안 봐주겠대. 아,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고부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아, 돌봐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주는 게 맞고. 시집살이? 지금 누가 할 소리래? 오전 7시에 찾아와서 애 맡기고 너 일 끝나고 애 찾아가는 시간이 오후 9시야. 늦을 땐 11시고 그걸 매일같이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가정주부인 며느리 대신 이렇게 애 봐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막말로 하영이가 부탁해서도 못 들어줘.
하영이가 그런 부탁을 할 일도 없겠지만. 와, 또 전처 이야기야? 엄마가 이런 식이니까 안 사람이 악을 쓰지. 엄마, 솔직히 그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걔가 하영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애교 많고 싹싹하다고 다 괜찮다고 난리인데 엄마만 내 위난을 떨어. 유난? 그걸 엄마한테 할 소리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이거 경고야. 내가 행복하다잖아. 전처랑 살 때보다 훨씬. 나랑 그 사람이랑 있는 거 못 봤어? 날 하늘처럼 떠받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런 여자가 요즘에 흔한 줄 알아? 그럼 엄마도 적당히 맞춰줘야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 정도도 못해?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는 너는 하나뿐인 자식이면서 나한테 뭘 해줬니? 돈 달라고 할 때만 부모 취급했지.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긴 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와서 소리 지르는 건 자식된 도리야? 내가 너희 딸 안 봐주면 부모가 아니게 되는 거고? 이 몹쓸 놈. 보통 이렇게까지 말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뭐 들어는 보자 정도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끝까지 실망시키는 법 없이 아나무인으로 결론을 내리더군요. 알았어. 뭐 그깟 돈 때문에 그래? 돈 돌려주면 되잖아. 사업자금 한번 지원해준 걸로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준다, 줘. 이자까지 아예 다 쳐서 줄게. 됐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땐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더는 싸울 기운도 없었고 실랑이를 하기도 싫었어요. 이혼하고 나간 하영이가 이런 심정이었구나 하는 게 몸소 체감이 될 정도였죠. 저도 부모이기 이전에 인간이었기에 지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노력해봤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아들은 제가 투자했던 돈의 1,0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서 주면서 절연까지 선언했죠.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들 만수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연탄 나르기 같은 행사 참여하는 게 전부였지만 틈틈이 빈병이나 폐지를 주워 그 돈을 모아 기부했죠.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 바퀴가 있는 커다란 가방 하나 끌고 다니며 운동 삼아 한 거였고요. 문제는 아들 내외랑 동네가 같았기에 얼마 가지 않아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들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됐죠. 어머님,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폐지를 왜 줍고 다녀요? 이건 그냥 봉사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도 도우려고. 아이씨, 그니까 그걸 왜 우리 동네에서 하냐고요? 아파트 입주민 중에 어머님 얼굴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어머님 폐지 줍는 거 아니냐고. 진짜 일부러 이러세요? 우리 엿먹이려고? 남편한테 돈까지 뜯어가셨으면서 꼭 그래야 했어요? 돈 달라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쪽팔리게. 뭐? 너 할 말 못할 말 못 가려? 어디서 돈을 뜯어간다 엿먹인다는 말을 해? 뭐 어때요? 절연했는데. 그러게 애라도 잘 보셨어야죠. 그나마 그거 아니면 어머님한테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동네에 그 짓거리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옆 동네 가서 하세요. 동네 창피한 줄 모르고. 아우 짜증나. 애교도 많고 눈물도 많은 아이. 어쩌면 모든 게 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이 와장창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가 제 앞에서 파르르 떨면서 이상한 말을 늘어놓을 때도 저는 아들이 어느 정도는 과장해서 말한다고 여겼어요. 중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놈이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며느린 애초에 저를 애나 봐주는 늙은이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에게 며느리가 그런 애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들긴 했지만 어차피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피하거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해자인 척 굴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포기했고 그 상태로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더군요. 아들이 먼저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좀 도와주라. 나 사업 넘어갔어. 나 빚까지 지고 직원들은 회사 집기까지 뜯어가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동까지 피웠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런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며느리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절 미워하세요. 하민인 어머님 손녀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네? 애가 놀라서 경기까지 일으키고 저 정말 속이 타들어가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저 정말 너무 무서워요. 2번 다신 얼굴도 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또다시 돈 때문에 절 찾은 것도 괘씸했죠. 하지만 며칠 내내 거짓골을 하고 제 앞에서 비는 걸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우습게 했지만 또다시 속는다는 생각을 하고 아들 내외를 천천히 받아줬습니다. 물론 빚을 갚아준 것은 아니었고 일정 부분 생활비만 조금씩 지원해줬어요. 저도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 조금은 시험을 해볼 생각에 시간을 끌었던 거였죠. 그런데 고생으로 깨달은 게 있었던 건지 아들 내외는 많이 달라졌더군요. 아들은 제게 어설프게나마 효도를 하려고 했고 며느린 살고 있던 집의 비번까지 알려주며 언제든 제게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처럼 억지를 부리거나 살랑거리면서 빠져나가는 짓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그날은 고민 끝에 빚을 탕감해주는 정도는 해주자 싶어서 큰맘 먹고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았습니다. 헌데 며느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양손 가득 반찬거리를 들고 왔기에 일단 들어가자 싶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아이가 있는 집이라 그런지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아차 싶어서 나갈까 했는데 저는 현관문 앞에서 굳고 말았죠. 또 그래? 어차피 요양원 들어갈 노인네잖아. 죄책감 갖지 마. 일찍 간다 생각해, 여보. 이렇게 맘 약해서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어머님 상태 이상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우리 형편에 치매 있는 노인네를 어떻게 돌봐? 하민이 생각해서라도 맘 독하게 먹어야지. 최대한 좋은 요양원에 보내면 되잖아. 어? 자기야, 여보. 사업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우리가 모시면 되는 거잖아. 응? 이번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콧소리 섞은 그 애교가 어느 때보다 치가 떨리더군요. 며느린 한참을 무슨 소리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님 달라지신 거 맞아. 자긴 모르겠어? 당신한테 하는 것만 봐도 그래. 예전엔 달라고 하면 턱턱 주고 뭐든 아깝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봐. 성격도 이전이랑 너무 달라졌고 폐지 줍고 눈빛도 이상하잖아. 어머님이 돈 많은데 왜 그런 짓을 해? 더구나 기부도 했다잖아. 그 큰 돈을. 그거 치매 초기 증상이야. 초기일 때 제대로 관리받게 하는 게 왜 부모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영영 가둬놓자고 했어? 여보가 사업 일으켜서 우리도 살만해지면 바로 모시고 오면 된다니까. 어머님 사는 그 집 팔아야지, 어? 저는 일단 거기까지 듣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음에도 이를 악물고 그 장소를 벗어났죠. 이윽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눈물도 찔끔 나더군요. 대화 내용상 며느리가 주도했다는 건 확실해 보였지만 아들 역시 저를 버리려고 한다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에게 복수를 계획했어요. 9을 주고도 남은 하나를 주지 못해 가슴 아픈 그런 부모는 개나 줘라. 속으로 욕지기를 내뱉으면서 말입니다. 일단 가장 처음 한 것은 며느리의 본성을 까발리는 거였죠. 동네를 돌면서 온갖 부동산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분한 분에게 수수료의 50%를 더 드리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집을 구경시켜주세요. 인원들 끌고 갈 때마다 소개 비용으로 10만 원씩 더 드릴게요. 비밀번호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애초에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은 바로 제 명의였어요. 어차피 나 죽으면 아들이 물려받게 될 테니 굳이 돈 들여서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절연이다 뭐다 했을 때도 차마 그 집은 빼앗을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그땐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주어진 것을 모두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역시도 주고 싶었죠. 그렇게 밤낮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고 뒤늦게 모든 걸 알게 된 며느린 저를 찾아와 호소를 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바꿨는데 부동산 업자인지 뭔지가 밤새 누르고 난리 났어요. 그 집은 저희 주신 거 아니에요? 사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팔아서 빚 갚아주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내가 너희 빚을 왜 갚아? 내가 용서해준다고 했지 언제 빚 갚아준다고 했니? 난 너랑은 지키지 못할 약속하기가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니 확실하게 하고 가자. 어머님, 돈 있으면서 치사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치사? 너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것도 내 명의야. 어디 한번 팔아볼까? 집 앞에 슈퍼 가면서도 몰고 다니더니 어쩌니? 다리 많이 아파서.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죽을 때 싸들고 가시게요? 싸들고 가면 관뚜껑 열어서 가지고 갈 것 같으니 어디 옥상 올라가서 다 뿌려버리고 갈란다. 왜? 그래도 너흰 잘 살겠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라며. 근데 남자는 돈 생기면 본성이 드러나고 여자는 돈 없으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 내 아들은 사업 성공해서 조강지쳐 버리는데 고작 1년 걸렸어. 그래, 넌 얼마나 가는지 내가 지켜보마. 그리고 최대한 집 좀 빨리 비워다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치사해도 어쩌겠니, 내 집인데. 며느리 다음은 제 아들 만수였어요. 며느리와 대판 싸웠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절 찾아왔죠. 엄마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이런 짓 절대 못했어. 살라고 한 집이잖아. 가뜩이 날 빚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등에 칼을 꽂아 넣어야 후련해? 엄마 진짜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자꾸 해? 전 그런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네 안사람이 나 치매라고 하니? 뭐? 왜 모르는 척을 해? 요양원에 넣어두고 내 집 팔겠다는 계획 나 다 들었어. 근데 요양원이라고 억지로 강제로 넣을 수 있는 줄 알아? 알아보니 병원에서 진단 제대로 받아야 가능한 거야. 그리고 치매 환자라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인권 침해고. 알아먹었니? 이 망할 것들? 저는 그 말과 동시에 병원에서 직접 검사한 결과지를 아들의 얼굴에 던졌죠. 임상증상, 신경심리검사, 영상소견, 혈액검사의 결과 전부 말입니다. 헌데 아들은 그걸 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죠. 아니 분명히 엄마가 치매라고, 그래서 엄마 행동이 바뀐 거고 안 하던 폐지 줍고 다니는 것도 그런 거라고 했다고. 그게 아니면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아들 새끼도 키워놨더니 엄마 죽을 날만 새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짓이 있겠어? 엄마! 그래, 날 못 믿겠으면 기다려봐. 가난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보여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라고. 엄마, 그거 병이야, 병! 서럽긴 했지만 아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애초에 유부남을 꼬여내서 결혼까지 파탄낼 정도였으니 새 치어가 대단하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제가 봐도 애교가 넘치는 건 사실이었고 한때는 제가 나쁜 사람인가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또한 대외적으로도 살갑고 싹싹한 며느리라고 주변에서 칭찬을 했고 아들에게도 몹시 잘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저나 기가 센 전며느리와 비교하면 천사가 따로 없었을 테죠. 하지만 그 사랑스럽기만 한 여자가 변하는 건 고작 한 달이치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겨울비를 쫄딱 맞아 벌벌 떨며 저희 집에 찾아왔죠. 엄마, 이 영란이가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나 같은 무능한 인간은 딱 질색이라고. 저는 대꾸조차도 귀찮아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빌었지. 절대로 안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민이를 위해서라도 헤어지지 말자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하민이가 내 딸이 아니래. 친부랑 다시 만났고 그 사람이랑 재혼한다고 하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진짜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아들은 그간 돈에 가려졌던 며느리의 민낯을 모두 보고 말았더군요. 하민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제가 그간 막대했던 것까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린 제가 돈도 아끼고 패지나 줍고 다니는 돈이 없을 줄 알고 본성을 드러낸 거라고 하더군요. 만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으니 그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걸로 내가 느꼈던 기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신당한 하영이 기분도. 돌아가. 어미를 요양원 넣으려고 했던 아들이랑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그때 네가 날 버렸으니 나도 더는 너 바로는 못 받아주겠다. 빚 다 갚고 그때 다시 보자. 아들은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알아줘. 요양원 보낼 생각은 진짜 없었어. 그건 아니라고. 그냥 무서웠던 거야. 아내가 설득해도 난 허락 안 했어. 진짜야. 나머지는 다 내 탓이야. 내가 다 망쳤어. 정말 미안. 결국 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빚밖에 없었으니 당연히 나눠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나마 위자료 일부가 측정이 되었는데 그마저도 하민이의 친부가 대신 내어준다고 하더군요. 생글생글 웃거나 아님 질질 짜면서 남자 덕을 또 본 겁니다. 그나마 제 아들은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벌을 받았는데 어쩐지 며느리에겐 제대로 된 복수도 못한 기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영란이가 재혼한다는 남자의 본가 주소를 알아냈고 남자 쪽 부모를 찾아갔죠. 저는 그곳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를 믿어줄 사람은 당연히 없었죠. 남자 쪽 어머니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영란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그쪽 아드님 사업이 망하면서 많이 싸우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는 것 같아서 영 찜찜하네요. 저는 그 말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와 통장을 보여줬죠. 돈 없어서 우리 아들 그렇게 두는 거 아닙니다. 자식 잘못 키워 끝까지 가르치려고 그냥 둔 거죠. 저요, 이렇게 보이지만 당장이라도 아들 빚 상환할 능력도 있고 남의 집 잔치에 촛불일 정도로 앞뒤 없는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재산 목록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한쪽 말만으론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민이 제가 거진 다 키웠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사이에 점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검지에도 2개가 있고요. 특이하니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 물어보세요. 맞출 수 있는지. 진짜로 제 말이 틀렸고 영란이가 자식 제대로 키웠다면 모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해볼만 하잖아요. 아드님 위해서라도. 그야 그렇죠. 그건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영란이가 아드님 취업 못했을 때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지금 자리 잡아서 대기업 다니니까 어떻게 찾아서 말한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 빚도 있다고 언지를 해주시고 그럼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이 제대로 보일 테니까요. 웃는 얼굴에 속지 마시고 한 번만 믿고 절 따라주세요. 아휴, 이거 참 곤란하시겠죠. 제가 이런 짓 하는 것도 이해 안 되실 거고요. 복수를 위해서? 맞아요. 하지만 저 객관적으로 제 아들이 잘했다고 며느리만 탓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자식 잘못 키운 것도 맞고 조광지쳐 버린 놈이라는 거, 부모 얼굴 보러 와서 돈 이야기만 꺼내는 불효자라는 것도 인정하고요.
근데 그쪽 아드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딱 한 번만 믿고 돌다리 건너기 전에 딱 2번만 두들겨는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잊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파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하민이의 신체 특징을 몰랐던 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했죠. 일부 관찰력 없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기억을 못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2번째 시험에서 결국 본성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무능한 것은 죄라면서 자신의 아들과 몇 달을 싸우더니 식장 잡아두고 하민이만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상대 남자는 대기업에 집도 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돈에 눈이 멀어 놓치게 된 겁니다. 제 발로 복을 걷어찬 거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제대로 벌을 받은 거죠.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날은 오랜만에 잠도 푹 잤네요. 한편 제 아들은 현재까지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주말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묵묵히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쓰럽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모로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니까 말이죠. 아마 저 역시도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을 졸이는 그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이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제 손을 놓고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때를 위해 저는 좀 늦은 가르침을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언젠가는 빚을 다 갚고 떳떳하게 제 앞에 섰을 때 저 역시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표현해 보려고요. 정말 최고라고, 너무 멋지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이죠. 혹시 저처럼 표현에 인색하고 무뚝뚝한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좀 과하다고 느낄 정도의 표현 한마디 자식들에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내 자식이 변하길 바라는 만큼 부모 역시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제까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